안녕하세요.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노알모 지켜봐 주시는 섬시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쑥스럽지만 새해 인사를 통해서 좀 감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노동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좀 살짝 당황하거나 김이 새셨을 것 같아요. 1월 1일 신정이 일요일과 겹치다 보니 1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쉬는 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 1월 1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죠.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위임을 받아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 연휴,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어서 휴일이 하루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그리고 현충일, 신정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당시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경영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쉬는 국경일, 즉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 4가지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신정과 현충일의 경우에도 논의는 되었지만 발표 내용에는 빠져 있었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가 적용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확정된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직 이 규정이 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만 합니다. 지난 2021년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면서 크리스마스가 포함될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서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니 크리스마스가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이때 경영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슬쩍 뺀 것으로 좀 추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좀 끝까지 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한 계획대로 대통령령이 통과가 되면 올해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인 5월 29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것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201만 580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월급 총액을 가지고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복리후생비와 산여금의 산입비율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급여에 식대,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올해의 최저임금 산입비율이 최저임금의 1%가 됩니다. 즉 올해는 21,105원을 초과하는 식대,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를 10만원 받으시는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1,105원을 뺀 79,895원을 최저임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합쳐서 최저임금 위반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매월 받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올해의 최저임금 산입비율은 최저임금의 5%입니다. 즉 올해는 10만 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상여금을 매월 20만원 받으시는 경우에는 20만원에서 이 10만 529원을 뺀 99,471원이 최저임금 범위에 속하게 되므로 이 금액을 합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2019년에 실업급여가 인상된 이후로 3년 만에 소폭으로 실업급여가 다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상한액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고요. 하한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일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 반대로 하한액만큼은 최소한 보장이 됩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현재 66,000원인데요. 이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하한액은 기존의 61,120원에서 61,568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0일 동안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는 최소 184만 7,040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상한액 같은 경우에 인상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급여 항목 중에서요, 식대가 보통은 1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세법에서 식대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전체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식대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면 총액이 같아도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이 29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 납부액이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회사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식대가 비과세 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실 의무 설치 사업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도 의무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었고요. 휴게시설의 면적은 6제곱미터 약 2평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2.1m,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춰진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휴게시설과 관련된 기준은 지난 8월에 올린 노알못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법정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노사협의회 관련된 법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란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이 노사협의회에서 노동 조건과 복지 관련된 사항, 고충 처리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의결도 하고 경영 관련 자료를 보고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노사협의회에서 활약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근로자위원인데요. 이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에 대해서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법에서 정하는 것으로 상향 규정을 하고 선출 절차된 관련 내용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가 위촉하는 사람이 근로자위원이 되는데요.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라는 이 투표 방식만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정족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는 요건이 추가가 되었고요. 다만 1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이 개정법 시행일은 2022년 12월 11일부터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행될 태아산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 본인이 업무상으로 재해를 입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하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유산되는 경우까지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을 태아산재법이라 부르는데요. 2023년 1월 12일 시행을 앞둔 태아산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직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유산을 하거나 출산한 자녀가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요. 그 덕분에 좀 긴 법정 투쟁도 승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법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시행될 태아산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를 당한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에게 산재관련법을 적용할 때 임신한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자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 건강손상자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손상자녀를 산재법상 근로자로 보고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그 자녀는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태아산재법은 노동자가 어떤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에 법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인자는 화학적 유해인자 17종, 방사선, 고열작업에 따른 물리적 유해인자, 그리고 임산부 업무 수행 중 유해인자의 노출과 자녀의 건강 손상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대표적 유해인자 등입니다. 하지만 이 유해 요인을 너무 좀 협소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학적 유해인자 선정 과정에서 애초에 고려됐던 화학물질들은 총 1484개나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단 17개의 화학물질만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상의 유해인자는 예시일 뿐이다. 그리고 폭넓은 산재 인정 지침을 낼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인자로 산재 인정을 받기는 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스스로 말한 것처럼 적어도 근로복지공단 지침은 상당인과관계에 따라서 폭넓은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요. 단지 화학물질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생식독성 물질과 인간공학적 유해인자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태아산재법은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2일 전에 산재보험을 청구한 피해자들도 소급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새로운 법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법들이 시행될지가 좀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겨울마다 노동자들은 법 개정 투쟁을 위해서 여의도에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요. 요즘 정부가 노동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은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